혹시 자녀분께 이런 말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 순간에는 정말 그랬을 겁니다.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아이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한 말이 자식 마음에 평생 남을 수도 있을까? 설마 그 정도까지야? 저도 그랬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른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무심코 던진 말 하나하나가 아이들 가슴에 어떻게 박혀 있었는지를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제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70살입니다. 자식 둘을 키웠고 손주도 셋이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한 아버지였습니다. 자식들 다 대학 보냈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명절이면 가족끼리 모여서 밥도 먹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나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자식들에게 했던 말들이 얼마나 깊은 상처로 남았는지를요. 욕을 한 것도 아니었고 때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할 법한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돌아왔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어주신 적이 없어요. 40이 넘은 제 아들이 조용히 던진 그 한마디.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자식의 말은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 제 후회를 들려드리고 혹시라도 여러분께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꺼내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로 살면서 무심코 던진 말 하나가 아이 마음속에 평생 남는다는 걸 우리는 왜 그렇게 늦게 알게 될까요? 저도 70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당연하게 했던 말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요. 저는 처음부터 나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 1980년대를 살아온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작은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주말에도 일할 때가 많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했고 잘 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더 엄하게 키웠다고 생각했어요. 당시에는 그게 당연했으니까요. 아버지는 무섭고 엄해야 하고 자식은 아버지 말을 잘 들어야 하고 그게 제대로 된 가정이라고 믿었던 시대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자랐고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큰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성적표를 들고 왔는데 수학이 80점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90점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90점대는 보지도 않고 80점만 봤습니다. 수학이 왜 이래? 형은 수학 100점 맞았는데. 그때 큰아들의 표정이 어땠는지 사실 기억도 안 납니다.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도 기억 안 나고요. 왜냐하면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거든요. 화가 나서 한 말도 아니었고 그저 조금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 툭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은 계속됐습니다. 작은 아들이 그림을 좋아해서 미술학원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림 그려서 뭐 하게? 공부나 열심히 해. 큰아들이 학교에서 친구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까짓 거 가지고 뭘 그래? 남자가 그렇게 유약하면 어떡해? 밥상머리에서 아이들이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적은 올랐어? 모든 대화가 결국 공부로, 성적으로, 미래로 향했습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내가 너를 대상으로 보지 않고 너라는 존재 자체를 만날 때 일어난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존재로 본 게 아니라 평가의 대상으로 봤던 겁니다. 성적으로, 결과로, 내 기대에 부응하는지 안 하는지로만 봤던 거죠. 당시에는 그게 잘못인지 몰랐습니다. 다른 아버지들도 다 그랬고 그게 자식을 위하는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아이들은 잘 컸습니다. 말썽 한 번 안 부렸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제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이었어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이런 말을 하곤 했죠. 우리 애들은 말 잘 들어서 걱정이 없어.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말을 잘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포기한 거였어요. 아버지한테 자기 이야기를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일찍 깨달은 거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그런 말을 한 상황들은 늘 비슷했습니다. 성적표를 받아온 날, 진로를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뭔가 하고 싶다고 말할 때, 그리고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할 때, 큰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반에서 3등을 했어요. 보통 아버지라면 기뻐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1등은 누구야? 박민수요. 그 애는 학원 몇 개 다녀? 3개요. 너도 하나 더 다녀야겠다. 큰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등이 목표인데 3등으로 만족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 아이가 원했던 건 학원이 아니었습니다. 아빠, 나 3등 했어요 하고 말했을 때 아이가 진짜 듣고 싶었던 말은 뭐였을까요? 잘했네. 열심히 했구나. 그 한마디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필요로 한다. 조건부 사랑은 아이의 자아를 왜곡시킨다. 저는 아이들을 조건부로 사랑했습니다. 성적이 좋으면 칭찬하고, 성적이 나쁘면 실망하고, 아이가 제 기대에 부응하면 만족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만족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더 심했습니다. 형과 자꾸 비교당했으니까요. 형은 너 나이 때 이미 반장이었어. 형은 수학을 잘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형처럼 좀 해봐. 작은 아들의 이름은 준호였는데 저는 늘 형이라는 기준으로 준호를 평가했습니다. 준호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미술 선생님이 준호 그림을 보고 재능이 있다고 하셨대요. 준호가 신이 나서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선생님이 나보고 미대 가도 되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신문을 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미대 가서 뭐 하게? 밥은 먹고 살아야지. 하지만 저는 그림 그리는 게 좋아요. 좋아하는 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정신 차려. 준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준호는 그림 이야기를 다시는 꺼내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뭘 죽였는지 압니다. 아이의 꿈을 죽였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를 죽였습니다. 아이가 자기 자신이 될 가능성을 죽였습니다. 교육학자 존 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아이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성장시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틀에 맞추려고만 했습니다. 그 틀은 간단했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안정적인 삶. 그게 전부였어요.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도 그랬습니다. 친척들이 모이면 저는 아이들 자랑을 했습니다. 큰애는 전교 10등 안에 들어. 작은애도 성적이 많이 올랐어. 그런데 정작 아이들 앞에서는 칭찬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척 아이들과 비교했죠. 너네 사촌 형은 서울대 갔잖아. 너희도 그 정도는 돼야지. 아이들은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밥상머리 대화도 늘 비슷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아이들이 대답하면 저는 끝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했어? 시험은 잘 봤어? 숙제는 다 했고? 결국 모든 대화는 공부로 끝났습니다. 심리학자 하임 기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훈계로 기억하지 않는다. 감정으로 기억한다. 제 말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감정으로 남았을까요? 사랑, 격려? 아니었습니다. 부족함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기대에 못 미치는 아이구나. 나는 있는 그대로는 사랑받을 수 없구나. 그런 감정이었을 겁니다. 한 번은 큰아들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습니다. 독서왕 상이었어요. 한 학기 동안
책을 가장 많이 읽은 학생에게 주는 상이었습니다. 아이가 상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상 받았어요. 저는 상장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 읽을 시간에 수학 문제나 더 풀지. 아이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상장보다 성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작가 도로시 놀테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아이들은 비판 속에서 자라면 비난하는 법을 배운다. 아이들은 격려 속에서 자라면 자신감을 배운다. 저는 아이들을 격려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비판했고, 늘 부족하다고 말했고, 늘 더 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알게 됐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제 불안을 아이들에게 떠넘긴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제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고생했기 때문에 아이들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더 엄하게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잊어버린 게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사람이라는 것, 아이들도 감정이 있다는 것, 아이들도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것.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무시했습니다. 그것보다 성적이, 대학이,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말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들과 무엇을 했는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어봐도 대답이 짧았습니다. 그냥요. 별로요. 괜찮아요. 처음에는 사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그 나이 때는 그렇잖아요. 부모랑 말 안 하고 방문 닫고 혼자 있고 그러다 크면 나아지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포기한 겁니다. 아버지한테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큰아들 준혁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나 요즘 학교 가기 싫어요. 저는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힘들어요. 공부가 힘들어? 성적 떨어졌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준혁이는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준혁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뭔데? 애들이랑 싸웠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야? 말을 해야 알지. 준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피곤한가 봐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춘기라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어갔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준혁이는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던 건지, 공부 스트레스가 심한 건지, 아니면 다른 고민이 있었는지 아버지한테 털어놓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들을 수 있는 건 성적과 결과뿐이었으니까요.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긴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가치 있는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투쟁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자신의 고통이 들려질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의 고통은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듣지 않았으니까요. 작은 아들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학교에서 그린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미술 시간에 그린 풍경화였어요. 정말 잘 그렸더라고요. 색감도 좋고 구도도 좋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봐주세요. 저는 그림을 봤습니다. 잘 그렸네.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선생님도 잘 그렸대요. 그래. 근데 이런 거 그릴 시간에 영어 단어나 더 외우지.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림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때도 몰랐습니다. 방금 제가 무엇을 한 건지, 아이가 용기를 내서 보여준 것을
짓밟은 건지, 아이가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것을 무시한 건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 뒤로 준호는 자기 그림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림을 그만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식탁에서도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물어봐도 대답은 한두 마디였습니다. 학교 어땠어? 그냥요. 친구들이랑 잘 지내? 네. 공부는? 하고 있어요.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편했습니다. 아이들이 말썽 안 부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제 말 잘 들으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친구들 만나면 자랑했습니다. 우리 애들은 말 잘 들어서 걱정 없어. 사춘기인데도 반항 한 번 안 해. 공부도 알아서 잘하고.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은 다르다고. 잘 키웠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반항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포기한 겁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어차피 아버지는 듣지 않을 거라는 걸, 어차피 아버지가 원하는 대답만 바란다는 걸, 어차피 제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일찍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입을 닫았던 거예요. 심리학자 앨리스 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침묵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자기 보호다. 아이들은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저로부터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기대하지 않기 위해서 입을 닫은 겁니다. 준혁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이었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잘했다. 역시 아버지 말 잘 들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준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기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그냥 무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과묵한 애니까 그렇게 넘어갔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준혁이는 이미 마음을 닫은 상태였던 겁니다. 대학 합격이 기쁜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 기대를 충족시킨 것뿐이었던 거예요. 자기 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자기 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아버지가 원하는 대학에 간 것뿐이었으니까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술은 포기하고 이과로 진학했어요. 제가 원한 대로였습니다. 공대 가야 취직 잘 돼.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들이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착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포기한 겁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을, 자기 꿈을 이야기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모두 포기한 채 그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기로 한 겁니다. 그게 편했을 테니까요. 그게 덜 아팠을 테니까요. 시인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자녀가 아니다. 그들은 생명 그 자체의 아들과 딸이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제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제가 만들어가는 작품으로 여겼습니다. 아이들의 인생이 아니라 제 기대를 투영하는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표정은 점점 무뎌졌고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마음은 점점 다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잘 컸습니다. 준혁이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준호는 중견기업 개발팀에서 일했습니다. 둘 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자식들이었어요. 저는 만족했습니다. 내가 잘 키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명절에 아이들이 집에 와도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밥 먹고 한두 시간 있다가 바로 갔습니다. 아빠, 애들이 피곤해해서요. 아빠, 다음에 또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전화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마저도 제가 먼저 전화해야 받았어요. 통화 시간도 짧았습니다.
잘 지내냐? 네, 잘 지내요. 일은 괜찮고? 네, 괜찮아요. 애들은? 잘 크고 있어요. 그래, 건강 챙겨라. 네, 아빠도요. 끝이었습니다. 깊은 이야기는 없었어요. 무슨 고민이 있는지, 요즘 무엇을 하는지, 행복한지, 그런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바쁘니까, 어른이 됐으니까, 그렇게 이해했어요. 손주들도 저를 어려워했습니다. 명절에 와도 제 무릎에 앉지 않았어요. 할머니한테만 갔습니다. 할아버지한테도 인사해라. 아들이 아이를 밀면 아이는 멀찍이 서서 인사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바로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저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무섭게 생겼나?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왜 손주들이 저를 피하는지 진짜 이유는 몰랐습니다. 손주들은 봤던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을 대하는 모습을, 차갑고 평가하고 기대만 하는 모습을. 그래서 무서웠던 거예요. 어느 해 설날이었습니다. 준혁이네 가족이 왔어요. 밥을 먹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준혁이 아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저는 물어봤습니다. 민재야, 뭐 그리니? 공룡이요. 공룡? 공룡 그릴 시간에 공부는 하고? 그 순간 준혁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빠, 민재는 그림 그리는 게 좋아해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공부가 우선이지. 아빠는 늘 그러시네요. 준혁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가 늘 그래? 공부, 성적, 결과. 그것밖에 모르시잖아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니? 준혁이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중요하죠. 아빠한테는요. 무슨 소리야? 다 너희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그때 준혁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빠, 왜? 아빠는 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어주신 적이 없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뭐가 힘든지 한 번도 물어보신 적 없잖아요. 그게 무슨? 아빠가 물어보신 건 늘 성적이었어요. 등수였어요. 결과였어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한 번도 제가 아니었어요. 늘 아빠가 원하는 모습이어야 했어요. 준혁아, 그건. 형은 잘하는데 왜 너는 못하냐? 이 학교는 가야 한다. 이 과를 가야 한다. 전부 아빠가 정하셨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너희가 잘 되길 바랐던 거야. 준혁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바란 건 제가 잘 되는 게 아니었어요. 아빠 기대에 맞는 거였죠. 전 한 번도 아빠한테 인정받은 적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저를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내도 며느리도 손주도 모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 안 해요. 어차피 들으실 생각 없으시잖아요. 준혁아, 민재 가자. 준혁이는 아들을 데리고 일어났습니다. 먼저 갈게요. 그렇게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서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준혁이 말이 계속 울렸습니다. 아빠는 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랬나?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봤습니다. 준혁이가 뭘 좋아하는지, 무슨 음악을 듣는지, 어떤 영화를 보는지, 친구는 누구인지, 요즘 무슨 고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도 몰랐습니다. 아들이 40이 넘도록 저는 아들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겁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이해하려는 것이다. 저는 평생 듣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말을, 아이들의 마음을, 아이들의 꿈을 그저 제 기대만 들었습니다. 제 불안만 들었습니다. 제 욕심만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차갑게 저를 보던 눈빛, 쓸쓸하게 웃던 표정, 떨리던 목소리. 나는 한 번도 제가 아니었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뭘 한 걸까? 평생 자식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뒷바라지하고 그게 전부 아이들을 위한 거라고 믿었는데, 결국 아이들에게서 아이들 자신을 빼앗은 겁니다.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 기대대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다음 날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내 아빠, 너도 형이랑 같은 생각이니? 준호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는 그림 그리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잃은 평생 처음 우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잃었는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식들의 신뢰를, 자식들의 마음을, 자식들과의 진짜 관계를 모두 잃어버린 겁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한마디 한마디 쌓아가며 여러분께 고백할 게 있습니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 말이라고 했던 것,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그렇게 후회하느냐고, 어떤 욕을 했느냐고, 어떤 폭언을 했느냐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욕도 아니었고 폭언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을까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말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받았을까? 어떤 한마디가 문제였을까? 그런데 깨달았습니다. 한 가지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 가지 말들이었습니다. 왜 이것밖에 못해? 형은 안 그랬는데. 그래서 성적은? 그림 그려서 뭐하게? 그까짓 거 가지고 뭘 그래? 넌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니?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모든 말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부모라면 누구나 할 법한 말들이었죠. 하지만 이 말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전부 아이를 판단하는 말이었습니다. 평가하는 말이었습니다. 비교하는 말이었습니다.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심리학자 토마스 고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메시지는 아이를 판단하고 비난한다. 나 메시지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한다. 저는 평생 너 메시지만 했습니다. 너는 왜 그래? 너는 못해? 너는 부족해? 단 한 번도 나 메시지를 하지 않았어요. 아빠는 내가 걱정돼. 아빠는 내가 힘들까봐 그래. 아빠는 내 이야기가 듣고 싶어. 이런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의 정체는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은 것, 아이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은 것,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은 것, 늘 제 기준으로 판단한 것, 늘 제 기대와 비교한 것, 늘 제 불안을 투영한 것. 그게 문제였습니다. 준혁이와 그날 이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뜸했어요. 제가 전화해도 바쁘다며 금방 끊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아이들한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과? 그래요. 미안하다고 해야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아, 맞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평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아버지로서. 근데 뭐라고 사과해?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해봐요. 뭐가 미안한지. 그날 밤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미안한 것들을 성적으로만 평가한 것, 꿈을 무시한 것, 감정을 외면한 것, 비교한 것, 기대만 한 것,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은 것, 인정하지 않은 것, 들어주지 않은 것, 너무 많았습니다. 미안한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작가 파울로 코엘료는 이렇게 썼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은 용기다. 용서하는 것은 자유다. 저는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준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혁아, 내 아빠. 저기, 시간 되면 한번 집에 올 수 있니? 무슨 일이세요? 그냥 할 얘기가 있어서. 준혁이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갈게요. 일요일이 왔습니다. 준혁이가 혼자 왔어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아빠가 미안하다. 준혁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한 말 있잖니. 아빠가 내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다고. 그게 맞는 것 같아.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들어준 적이 없었어. 준혁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빠는 늘 내가 원하는 것만 말했지. 내가 원하는 건 물어보지도 않았어. 아빠, 성적만 물어봤고, 결과만 확인했고, 내 기대만 얘기했어. 목이 메었습니다.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늘 조건을 달았지. 준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공부 잘하면 칭찬하고, 성적 떨어지면 실망하고, 그게 전부였어. 준호도 마찬가지고, 그림 그리고 싶다는데 무시했어. 내 불안 때문에 한참을 말하다가 저도 울컥했습니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저는요. 준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제가 뭘 하든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그 말 한마디만 듣고 싶었어요. 준혁아, 근데 아빠는 늘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더 잘해야 한다고. 미안하다, 정말. 그래서 저는 저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준혁이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잃은 평생 아들 앞에서 처음 우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도 힘드셨죠? 응? 아빠 세대는 그렇게 사셨잖아요. 감정 표현 안 하고 엄하게 키우고. 그래도 변명은 안 돼. 아빠가 잘못한 거야.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꾸고 싶어. 정말요? 그래. 아빠가 내 이야기 들어줄게. 이제부터라도. 준혁이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민재 얘기 들어주실 거예요? 공부 얘기 말고요. 그럼 민재가 뭘 좋아하는지 다 들어줄게. 준혁이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남는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함께했던 감정이다. 이제라도 좋은 감정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 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제 나이 71.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한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더라고요. 준혁이와 통화할 때도 그랬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자꾸 입에서 나오려고 했습니다. 회사 일은 잘 돼? 승진은 언제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즘 기분은 어때? 준혁이가 놀란 것 같았습니다. 기분이요? 응. 행복하니? 네. 그런 것 같아요. 다행이다. 짧은 대화였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결과를 묻지 않았어요. 그냥 아들의 마음을 물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준호와도 만났습니다. 커피숍에서 둘이서 준호야, 내가 그리고 싶었던 그림 말이야. 네. 아직도 그리고 싶니?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미안하다. 아빠가 내 꿈을 짓밟았어. 아빠,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리고 싶으면 그려도 돼. 취미로라도. 준호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주말에 한번 그려볼까 봐요. 오랜만에. 그래. 다 그리면 아빠한테 보여줘. 정말요? 그럼 이번엔 제대로 볼게. 준호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늦은 배움이란 없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이른에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노릇을, 아니 사람 노릇을. 손주 민재와도 가까워졌습니다. 명절에 왔을 때였어요. 민재가 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물었겠죠. 공부는 하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민재야, 할아버지한테 뭘 그리는지 보여줄래? 민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우주예요. 우주? 우와, 잘 그렸네. 정말요? 정말. 별도 많고 행성도 있고. 민재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 네, 엄청 좋아요. 그래, 그럼 앞으로도 많이 그려. 할아버지한테 보여주고. 민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 무릎에 앉았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손주가 제 무릎에 앉은 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준혁이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순간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힘든 이야기를 할 때요. 아빠,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심해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참아. 다들 그렇게 산다. 남자가 그 정도로 힘들어하면 어떡해. 하지만 이제는 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많이 힘들겠구나. 응원한다, 아들. 완벽하진 않습니다. 가끔 옛날 버릇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는 잘 됐어? 말하고 나서 아차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칩니다. 아니, 그것보다 너는 괜찮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조금씩 천천히 바뀌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정오를 지난 후에야 우리는 진정한 의미를 발견한다. 저는 이른이 되어서야 진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의미를, 사랑의 의미를, 경청의 의미를. 얼마 전 준혁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변하셨어요. 그래? 네. 예전 아빠랑 다르세요. 좋게 달라진 거니? 네. 훨씬 좋아요.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늦었지만 아직 기회는 있었던 겁니다. 관계를 회복할, 진짜 아버지가 될,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자녀분과의 관계가 어색하신가요? 말은 하지만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못하시나요? 아이가 점점 말이 없어지고 있나요? 늦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른에 깨달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깨달으셨잖아요. 오늘부터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자녀분께 전화하실 때 성적이나 일 얘기 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즘 기분은 어때?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힘든 일은 없고? 그리고 정말로 들어주세요. 조언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자녀분이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작가 레이첼 나오미 레멘은 이렇게 썼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은 조언이 아니라 관심이다. 관심을 주세요. 진짜 관심을. 결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을. 그리고 사과하세요.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과는 언제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이니까요. 저도 아직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았거든요. 제가 진짜 원했던 게 뭔지. 자식의 성공이 아니라 자식과의 관계였다는 것을. 자식의 성적이 아니라 자식의 행복이었다는 것을. 자식이 제 기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식이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였다는 것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제 이야기에서 여러분 모습이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전화기를 들고 자녀분께 전화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사랑한다. 있는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 내가 자랑스럽다. 이 말들을 저는 평생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실 수 있습니다. 늦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분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분은 여러분을 통해 온 독립된 인격입니다. 사랑하되 소유하지 마세요. 기대하되 강요하지 마세요. 조언하되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들어주세요. 진심으로. 그게 제가 이른 평생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용기를 응원합니다.